예, 이번 시간에 이제 국권회복운동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국권회복운동은 뭐에 대항하는 운동이다 생각해보면 국권 침탈에 대한 당연히 저항운동이 바로 뭐다? 국권회복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국권회복운동. 주로 이제 국권 침탈은 뭐 여러 나라가 했지만 특히 일본이지, 일본. 그래서 일본의 국권 침탈에 대항해서 국권 회복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권 회복 운동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의 형태는 의병 운동입니다. 의병 운동. 하나는 의병 운동이고요. 국권 회복은 목적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은 다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수단은 의병운동 형태고 또 하나는 계몽운동이라고 합니다. 계몽운동, 실력, 양성운동. 그래서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기 전에 항일 구국운동, 항일 국권운동에는 두 가지의 계통으로 전개된 거야. 그 중에서 먼저 정리한다? 의병 운동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몽과 실력 양성 운동을 정리하시면 된다. 그럼 의병 운동은 뭐냐라는 거야. 의병 운동은 당연히 무력 투쟁이다. 무장 투쟁이다. 무력 투쟁이다. 그래서 무력으로 일본을 당장 몰아내자라는 운동이다. 자, 그래서 무력을 동원해서 일본을 당장 몰아내자는 무력 투쟁이 바로 의병운동이다. 이 당시에 전개되었던 국권회복 중에서, 운동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형태, 가장 적극적이고 민족주의 성격이 강한 운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의병운동은 누가 주도했겠느냐라는 거야. 주로 다수의 유생. 근데 유생들은 바로 위정, 척사 사상을 갖고 있다란 말이야. 그래서 위정, 척사 갖고 있는 유생들이 주도한 운동이다 하면 돼. 그리고 여기에 누가 가담을 한다? 농민들도 가담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초기의 의병투쟁은요, 유생들이 주도하는 경향이 좀 강했어. 그래서 의병장들을 보면 다 유생 의병장뿐만이 없었어. 근데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의병투쟁이 보다 본격화 활성화되고 점차 확대되는 현상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는 주도층도 어떻게 평민층까지 가담하게 된다. 그래서 이 운동은 맨 처음에는 초기에는 유생이 주도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어느 층으로까지 확대된다? 평민층으로까지 어떻게? 확대된다. 자, 그래서 대충 요 정도야. 요 정도가 바로 뭐다? 별로 이렇게 이해할 건 없죠? 뭐 의병운동 간단한 거니까. 그래서 의병운동은 무력에 의해서 당장 일본을 몰아내자는 운동이다. 일본에 대한 가장 적극적이고 민족주의 성격이 강한 운동이다. 대부분 유생들, 위정척사 사상 갖고 있는 유생들이 주도했고 농민이 여기에 가담했다. 초기에는 유생들이 주도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점차 평민층으로까지 어떻게 된다? 확대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 의병운동이 전개된 시점이 어느 때냐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전개 시점에 따라서 이제 정리해 놓으시면 돼. 첫째, 1895년이겠지? 1895년에 무슨 사건이 터진다? 을미사변이 터진다. 을미사변. 그래서 최초의 근대 의병 봉기의 시점이야. 그래서 을미사변. 을미사변이란 명성황후 시해 사건, 맞지? 국모 시해 사건을 일으키죠, 이때. 삼국간섭 이후에.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삼국간섭, 1895년 삼국간섭으로 일본의 입지가 약화되고, 이 가보개혁이 중단되면서 박용효가 실각을 하고 3차 친러내각이 들어섰지? 그러자 일본이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 친러내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결국은 일본 낭인을 시켜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지. 거기에 국민이 반발한 거지. 그래서 을미사변과 그 다음에 을미사변 이후의 상황이 어때요? 을미개혁이라는 게 있었지. 을미개혁.
그리고 을미개혁 중에 특히 유생들을 자극한 사건이 뭐 있어? 이거 다 해도 되지만 단발령이지 단발령. 그래서 단발령은 꼭 들어간단 말이야. 이때 의병 봉기의 원인 해가지고 단발령. 그래서 생각이 나십니까? 내 목은 자를지언정 머리카락은 자르지 못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어떻게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입니다. 이건 무엇에 대한 반발이다? 단발령에 대한 반발이다. 그래서 요러한 내용이 나올 거야. 그치? 요러한 내용이 바로 의병봉기의 원인이다. 최초 의병봉기의 원인이다. 그래서 일어난 의병이 무슨 의병이다? 을미의병이라는 거야. 을미의병. 자, 그러면 을미의병의 원인은 뭐라고? 을미사병과 단발령 등에 반발하였습니다. 이때는요, 유생들이 주도해서 유생들이 주도한 시기야. 물론 여기에 누구도 가담했어? 농민들도 가담했지. 그러나 이때는 의병장은 다 유생이야. 그래서 이 시점은 위정척사 사상을 갖고 있는, 그리고 위정척사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불러. 존왕양의적 입장에서. 존왕양의적 입장에서. 유생들이 바로 주도한 시점이다. 이게 을미의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을미의병장이 나오죠. 문석봉, 유인석, 이강년 이런 사람들. 근데 특히 요 유인석 등은 알아놔. 반드시 유인석이 대표적인 무슨 의병장의 한 사람입니다. 을미의병장의 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유인석, 충주, 제천, 단양 이런 데서 활동한 사람. 자, 그래서 유인석. 자, 그런데 이제 을미개혁이 계속된다. 을미개혁이 중단될까? 중단되겠지? 1896년에 무슨 사건이 터져? 아관파천이 터지죠.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을 피신하지. 아관파천 이후의 상황이 어때? 아관파천으로 다시 러시아 입지가 올라가면서 개혁은 중단된단 말이야. 개혁은 중단되고 단발령은 철회되었단 말이야. 단발령은 철회된단 말이야. 그리고 고종이 해산 권고를 해. 고종이 해산 권고를 한다. 권고. 그래서 요때 의병의 특징이야. 대부분 해산한다. 대부분 해산. 그래서 이 의병은 오래가지 못하고 대부분 어떻게? 해산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어떤 의병의 특징입니다. 을미의병의 특징입니다. 을미의병의 특징은 배경은 뭐라고?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 누가 주도했다고? 유생. 평민의병장 들어가면 절대 안 돼. 대표적인 의병장 누구? 유인석 반드시 정도. 그 다음에 이 의병은 어떻게 된다고? 그 이후에 아관파천 이후에 어떻게? 대부분 어떻게? 해산한다. 요게 바로 이제 무슨 의병의 특징입니다. 을미의병의 특징입니다 하면서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이강년의 경문도 읽어보시고 유인석의 창의문도 읽어보시고. 근데 이강년의 경문, 유인석의 창의문을 주면 어느 의병 물어보는 거야? 을미의병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그 글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국모, 시해 이런 거 들어간단 말이야. 단발령 이런 거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 을미의병이구나 생각하시면 돼. 자,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을사의병으로 가기 전에 1900년대 초에 이제 을사의병은 을사조약의 반발. 1905년이 바로 을사늑약이 맺어지는 때 맞죠? 을사늑약이 맺어지는 거 맞죠? 통감부가 설치되고 통감정치가 시작이 되고 이제 외교권이 박탈된 조약 맞죠? 을사늑약. 그리고 이 을사늑약은 일본의 강요로 이루어진 군대를 동원해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고종은 끝까지 서명을 하지 않는 등 원천 무효의 조약이었지. 그래서 고종과 전국민적 저항이 있었지. 그 중에 하나가 의병 봉기도 한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을사의병인데 바로 직전에 1900년대 초반에 농민 무장단체가 있었어. 그래서 그 3개 정도만 좀 기억하세요. 영학당, 남학당, 활빈당. 그 3개 다 교과서의 순서대로 하는 거야. 영학당, 그 다음에 남학당, 그 다음에 활빈당.
빈당. 특히 활빈당을 좀 신경 써놓고. 그래서 영학당, 남학당, 활빈당이라고 요런 단체가 다 무슨 단체라는 거야? 농민 무장 단체라는 거야. 그래서 요 농민운동을 전개한 대표적인 단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활빈당. 활빈당, 이거 활빈은 무슨 뜻이냐면 가난을 구제한다는 뜻이거든. 허균의 홍길동전에 보면 활빈당이라는 용어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허균의 홍길동전에 그 용어가 나오기도 한다. 가난을 구제한다라는 뜻의 이름을 걸고 활동했던 단체가 뭐다? 활빈당. 그리고 이 활빈당이 정부에 대해서 개혁안을 요구한 게 있거든. 그걸 대한3인 논설이라고 한다. 대한3인 논설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대한3인 논설과 관련되는 단체 뭐야? 활빈당. 자, 그래서 이제 농민운동이 전개되었지만 결국은 이제 일제 탄압으로 더 이상 지속되지는 못하고 다 의병으로 합류하는 거야. 의병으로 합류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1905년에 뭐다? 을사늑약이 체결됐다. 거기에 대한 이게 배경인 거지 결국은. 이것 때문에 또 어떻게 의병운동이 전개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때 의병은 당연히 무슨 의병이라고 할 것이고 을사의병이라고 할 것이고, 그럼 을사의병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야. 자, 을사의병의 특징은 처음으로 평민의병장이 출연한다. 평민의병장이 출연하는 때입니다. 이거 반드시. 그래서 대표 사람이 신돌석이야. 신돌석이라는 사람. 신돌석. 그래서 신돌석이라는 사람 처음으로 평민의병장이 출연하는 시기입니다. 하면은 이건 어느 의병에 들어가면 안 돼. 을미의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대표 사람이 누구라고? 신돌석. 그래서 경상도하고 강원도 접경지대, 영해, 평해, 울진, 양양 이런 동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단체다. 사람이다. 그래서 처음으로 평민의병장.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맨 처음에는 유생이 주도했지만 점차 무슨 층으로까지 확대된다. 평민층으로까지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유생의병장으로 봉기한 사람이 있어. 민종식. 그 다음에 최익현과 임병찬. 최익현과 임병찬의 의병부대가 활동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생이거든. 특히 최익현 알아. 최익현. 자, 최익현은 어떤 사람입니다? 최익현은 대원군 퇴진상소를 올린 사람이야. 대원군 퇴진상소를 올린 사람이야. 그래서 결국은 결정적으로 대원군 퇴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강화도조약 체계를 반발해서 오불가소를 제시한 사람이야. 오불가소를 올린 사람이야. 외양일체를 주장한 사람이야. 그리고 어느 때 봉기한 사람입니다. 을사의병 봉기한 사람이야. 을사의병.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다? 최익현이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읽어보시면 그거 나오죠. 진압을 하러 왔어. 군대가. 근데 어떤 군대가 진압을 하러 왔어? 조선의 관군이 진압을 하러 왔어. 그랬더니 최익현이 동족끼리는 차마 싸울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자진해산을 해. 그리고 스스로 체포를 당하는 거야. 그리고 어디로 유배를 간다? 대마도로 유배를 간다. 쓰시마섬. 여기서 순국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빨리 최익현이구나. 그럼 어느 의병 물어보는구나. 을사늑약을 물어보는 거구나. 을사의병을 물어보는 거구나.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을사늑약이 배경이 되어서 발생한 의병운동의 특징하면 이런 내용이 나와야 돼. 명성황후 시해 사건 단발령에 반발해서 일어난 의병운동의 특징은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리해 놓으시라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로 간다? 정미의병으로 가는 거야. 정미년은 몇 년이다? 1907년에. 1907년. 자, 생각해보면 1907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고정이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어디에 특사를 파견하지? 그건 어디죠? 헤이그죠. 헤이그. 그래서 헤이그 특사 사건이 발생한 거지. 헤이그 특사 사건이 발생한. 그리고 결국 그 헤이그 특사 사건이 결국은 무엇의 배경이 되는 거야?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는 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항상 같이 다니시고, 고종 강제 퇴위에 일본에 의해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한다고. 고종 강제 퇴위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 뭐야? 헤이그 득사 사건. 그리고 고종 강제 퇴위한 다음에 일본이 체결한 조약이 뭐다? 한일 신협약이라고 한다. 맞죠? 차관 정치하고 행정권 박탈을 주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걸 다른 말로 정미 7조약이라고 한다. 1906년을 병오년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병오, 의병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을사, 병오, 정미년 이렇게 가는 거거든? 자, 그래서 어쨌든 정미 7조약.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다시 복습하는 거나 사람 없죠? 고종 강제퇴위. 그 다음에 뭐다?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 그래서 행정권 박탈, 차관 정치. 그 다음에 한일 신협약 이후에 일본이 뭐를 해산시켜버려? 군대를 해산시켜버리지?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켰습니다. 여기 이제 순서대로 돼 있는 거죠. 요게 다 같은 해에 일어났단 말이야. 1907년. 자, 그래서 결국 요게 다 의병봉기의 배경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고종 강제퇴위, 한일 신협약 체결, 군대 해산에 대한 반발로서 또 이때 의병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시기라고. 그러면 정미의병의 특징은 뭐냐라는 거야. 정미의병. 자, 정미의병은요. 일단 의병운동이 의병의 전투력이 자 이렇게 하자. 점차 갈수록 의병운동이 활성화된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특히 이 1907년의 의병운동이 가장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야? 군대 해산이야. 군대 해산. 그래서 군대 해산에 반발해서 자결하는 분도 있지. 박승환이라는 사람. 그러나 해산한 군인들이 어디에 일부 합류하기도 하다? 의병운동에 합류하기도 하더라고. 의병에 합류하는 시점이다. 해산군인 의병 합류. 바로 그럼 군대 해산으로 가야지. 그럼 정미의병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해산군인이 의병에 합류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 해산된 군인들은 정식으로 총도 갖고 있고 무기도 갖고 있고 정식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야. 이 당시에 그냥 죽창을 들고 일어선 의병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욱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해상군인의 의병 합류로 의병의 전투력이 굉장히 급상승한다. 의병운동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본격화된다. 이렇게. 그래서 가장 의병운동의 절정기가 바로 이 정미의병 때라는 거야. 심지어는 뭐야? 연합을 이루어서 일본에 전면적으로 대항하는, 그전에는 국지전적인 성격이 있었다면 전면적인 항일운동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로 발전한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정미의병의 특징이야. 자, 그래서 정미의병 하면 이걸 배경으로 줄 것이고, 이것에 결과를 나타나는 의병운동의 특징하면 해상군인의 의병 합류로 의병의 전투력이 상승하고 본격화되는 시기다. 연합부대를 이뤄서 전면적인 항일운동으로 확대. 전면적인, 국지전적인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의병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야? 정미의병의 특징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이후로 급속도로 의병운동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1908년에 몇 년? 1908년에 이 작전이 시도가 되는 거야. 그게 뭐다? 서울진공작전. 그래서 이것도 정미의병의 연장성산이라는 거지. 서울진공작전이라는 1908년에 그래서 서울진공작전이 시도되는 때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의병들이 연합부대를 창설하는 거야. 의병들이 연합부대. 그래서 이 당시에 이거 누가 주도했냐면 이인영과, 이 사람 반드시 두 사람 알으세요. 이인영과 허위 등이 주도한 운동인데, 이인영과 허위. 이 사람들이 각지의 의병부대에 연락을 취해서 연합부대를 창설하자고 제의를 한 거야. 그래서 경기도 양주에 모여. 경기도 양주에 모여. 그래서 13도 창의군. 이때는 이제 조선의 행정구역이 13도야, 13도. 그러니까 조선을 대표하는 연합부대라는 뜻이야. 13도 창의군이라는 걸 연합부대를 결성했어.
그리고 이인영이 총대장, 허위가 군사장, 그리고 13도를 대표하는 의병장을 뽑았거든. 그래서 이걸 13도 창의군이라고 해. 연합부대. 그리고 요 13도, 그런데 요 13도를 대표하는 의병장에는요, 평민 출신 의병장은 한 명도 없어. 평민 출신 의병장은 한 명도 없어. 전부 유생이야. 그래서 요 서울진공작전 13도 창의군은 요 뭐 평민 의병장 이러면 안 돼. 유생들이 주도해서.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서울진공작전의 개념이야. 자, 그래서 연합부대를 만들어서 서울로 진격하자고 한꺼번에. 그래서 일본을 당장 몰아냅시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각국 영사관, 공사관에다가 뭘 보냈대? 우리를 국제법상 교정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게 됐습니다. 그런 문장도 나올 거야.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작전도 좀 차질을 빚기도 했대잖아.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이인영은 총대장인데 이 당시에 이인영이 이제 집에서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 그래서 불효는 곧 부충이다 라고 하면서 귀양을 하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도 어떻게 이인영은 갔지만 허위가 주동이 되어서 실제로 이걸 시도한 거야. 시도. 이인영은 귀양하고 허위를 중심으로. 그래서 선발대가 어디까지 진출했냐면 선발대가 동대문 밖 30리까지. 동대문 밖 30리까지 진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다. 일본군의 강력한 저항에 맞서서 때문에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다. 요 정도야. 자, 그래서 1908년에 일어났던 무슨 운동을 하나 정리해놔라. 서울진공작전이라는 거. 주도 세력은 이인영과 허위. 연합부대 이름은 뭐라 그래? 13도 창의군. 13도를 대표하는 의병장에는 누구는 절대 없어야 돼? 평민의병장은 없어야 돼. 이인영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귀향. 그래서 허위를 중심으로 동대문 밖 30리까지 진출해서 결국 실패. 자, 이게 서울진공작전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몇 년으로 간다? 1909년. 자, 이때쯤 되면은 거의 일본의 국권 침탈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죠? 일본의 탄압이 심하겠지? 자, 그래서 일본이 군대를 파견해서 대대적으로 의병운동을 탄압하는 사업을 벌이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남한 대토벌이라고 한다. 남한 대토벌 사업이라는 걸 한다. 자, 남한 대토벌 사업은 누가 하는 겁니다? 일본 애들이 하는 거야. 의병운동이 아니라 일본 애들이 하는 거야. 무슨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의병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 대토벌. 자, 그런데 이걸 아주 무자비하게 했거든? 그래서 의병이 봉기한 지역에 군대를 파견해서 무자비하게 그냥 민간인까지도 그냥 싹쓸이야 가는 거야. 그래서 잿더미를 만들어버려, 한 마을을. 그걸 초토화 작전이라고 하는 초토화. 초토화 작전. 초토화시키는 작전. 그래서 이때 만행도 많이 저지르겠지? 자, 그래서 남한 대토벌 사업 초토화 작전으로 의병운동이, 요 사건으로 의병운동이 위축되는 거야. 의병운동이 위축된다. 당연하겠죠? 일본이 이제 강력한 군사력을 이용해서 의병운동을 진압하다 보니까 의병운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1907년 특히 해상군인의 의병 합류로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결국 서울진공작전까지 온 거지. 그런데 1909년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당연하다. 그러나 일부는 합방 이후에도 일제시대까지도 계속 지속이 돼. 그러나 국내에서의 무장활동은 좀 여의치가 않아지는 거지. 일본이 워낙 강력하게 진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이때부터 이 의병활동을 했던 애들이 어디로 망명하기도 한다? 해외로 망명하기도 한다. 그래서 주로 간도나 연해주로 망명을 해. 주로 간도나 연해주 지방으로 망명을 해서 거기서 계속 무장투쟁을 계속 이어가기도 한다는 거야. 그러나 어쨌든 남한 대토벌 이후에는 의병운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의병운동의 전개 과정을 정리해 놓으시는 거예요. 자, 뭘 집중적으로 해? 을미의병 하나. 그 다음에 을사의병. 그 다음에 정미의병. 그 다음에 서울진공작전. 그 다음에 의병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일으킨 거. 남한 대토벌. 이거는 그냥 만행이지, 만행.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에 가 있냐면 582페이지에 거기 지도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복잡한데 복잡한 거 빼고 자, 거기 중간에 제천이라고 있어요. 제천. 제천에 거의 유인석이 활약했던 그 색깔 있는 걸로 표시해놔. 유인석이 동그라미 쳐놔. 유인석. 제천에다 동그라미 쳐놔. 제천. 제천. 그리고 그거 색깔로. 찾으셨죠? 그래서 그 색깔로 동그라미 쳐놓고요. 제천에다가 제천, 그리고 유인석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자, 그래서 결국은 거기가 점 찍히고 그 동네와 관련돼서 물어보면 무슨 의병 물어보는 거야? 유인석 물어보는 거야. 그럼 무슨 의병이야? 을미의병. 그거 기억하세요. 을미의병. 자, 그 다음에 동해안 지역으로 가면 거기 신돌석이 활약한 지역이 있어. 그러니까 평해, 그 밑에 영해야. 평해, 영해를 묶어서 이렇게 색깔로 또 동그라미 쳐놔. 동해안을 끼고, 동해안을 끼고, 동해안을 끼고, 색깔로 또 빨간 걸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동그라미. 평해, 영해. 거기가 이제 강원도하고 경상도 접경지대인데, 자, 누구와 활약한 지역이다? 신돌석 줄쳐라. 신돌석. 신돌석이 어떤 의미야? 처음으로 평민의병장이지? 그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점을 찍어서 가나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가는 제천에다 찍어놨어. 예를 들어서 가는 제천에다가 써놨어. 그 다음에 평해, 영해, 그 동해안 지역에다가는 나라고 해놨어. 가나와 관련되어서 맞는 것은 하면 가는 유인석, 나는 신돌석 이렇게. 가는 을미의병장, 나는 을사의병장, 처음으로 평민의병장. 그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전라도 부근으로 갑시다. 전라도 부근으로 가면 태인, 순창, 최익현이 활약한 동네 동그라미 쳐놔. 태인, 순창, 전라도, 태인, 순창. 거기 줄 쳐놔. 동그라미 쳐놔. 태인, 순창. 누구? 최익현과 임병찬. 자, 그래서 그 지역을 나오면 누구 물어보는 거야? 최익현 물어보는 거야. 거기에 다야, 다. 다에 대한, 다음은 각각, 근대사에서 의병봉기한 의병장이 활약한 지역을 표시한 것이다. 다, 태인, 순창 부근에 동그라미 쳐놓고 거기에서 활약한 사람에 대한 설명을 맞는 것은 누구 물어보는 거야? 최익현. 최익현은 어떤 사람이라고? 대원군 퇴진상소 올린 사람이야. 그 다음에 오불가서하고 외양일체론, 강화도 지역에 반발해서. 그 다음에 무슨 의병장이야? 을사의병장입니다. 어디에서 순국하시는 분이야? 대마도에서.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어디다 동그라미 쳐놓으면 한성에다 동그라미 쳐놔. 한성이면 서울이지, 서울. 한성,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부대가 뭐다? 13도 창의군. 무슨 작전 물어보는 거다, 그거는? 서울 진공작전이야. 서울 진공작전. 누가 주도했어? 이인영과 허위. 이들은 13도 창의군이라는 연합부대를 만들어서 서울로 진격해서 일본군을 몰아내고자 했다. 그거 물어보는 거죠? 국제법상의 교존단체로 우리를 인정해달라고 공문을 배송하게 됐지?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지금 그 지도로,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되는데, 지금 동그라미 4개 쳐놨죠? 제천의 유인석, 영해평의 신돌석, 전라도 태인 순창의 최익현, 서울 진공작전 한성,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좀 지도로도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의병운동의 의의와 한계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의의는 그거야. 일본의 침략에 맞서 가장 적극적으로 항일 의식이 가장 큰, 그 다음에 무력으로 지금 당장 일본을 몰아내려는 운동이었다. 그게 의지 뭐. 그리고 이 의병운동은 무장투쟁인데 일제감정기로 넘어가서도 무장독립전쟁으로 발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무장독립투쟁의 기초가 됐던 게 바로 의병투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한계는 뭐냐면 결국은 그거 한번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좀 신분적 갈등이 있어. 유생과 평민층이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 시기는 갑오기역으로 신분제가 법적으로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의병운동 안에서는 신분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됐다. 그게 뭐 한계라고 할 수도 있다. 뭐 대충.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한번 읽어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84페이지. 무슨 운동으로 한다? 애국개몽운동으로 가시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의병운동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의병운동의 대가 되는 운동이 뭐다?
계몽운동 내지는 실력 양성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건 좀 이해가 필요한다. 의병운동은 당연히 무력을 통한 일본을 몰아내는 운동, 그건 뭐 더 설명이 필요해? 근데 계몽운동이나 실력 양성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계몽이나 실력 양성은 말 그대로 지금 당장 먼저는 국민을 계몽하고 실력 양성을 해야 되는 시기다. 지금 당장 먼저 일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아직까지 우리는 독립할 능력이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궁극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일본의 침탈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다. 국민이 아직까지 무지몽매하다. 그래서 근대의식을 자꾸 고취시켜서 근대의식을 고취시키는 거야. 그래서 국민을 개봉시켜야 되고, 근대화시켜야 되고, 각 방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면에 실력을 쌓아야 된다. 부국강명한 나라가 돼야 된다. 결론은 부국강명.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후에 뭐 독립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기본적인 입장이야. 그래서 이걸 선실력 양성 후 독립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 이제 실력 양성운동, 계몽운동 말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왜 이 운동을 하게 돼?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느냐? 이 운동을 전개한 애들은요, 이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야. 사회 진화론 나오죠? 거기 사회 진화론 줄쳐놓으세요. 사회 진화론이라는 사회 진화론. 그래서 이 사회 진화론은요, 근대 사회에 들어가면서 서양으로부터 수입된 사상이야. 이 사회 진화론은 서양 애들이 만든 사상이야. 근데 이 사회 진화론은 자연계의 법칙, 다윈이 발표한 법칙 있죠? 진화론. 그 진화론을 스펜서가 사회에다가 그대로 적용시킨 이론이야. 결국은 자연계의 법칙이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더라. 그럼 자연계의 법칙이 뭐야? 적자생존, 약육, 강식, 적자, 생존의 논리가 지배하는 게 바로 자연계잖아. 뭐다 이게?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거야. 약한 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자연계의 법칙이야. 근데 사회도 똑같다라는 거야. 사회에도 먼저 근대화돼서 부국강병한 나라가 있고 근대화되지 못하고 미개한 나라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시대다. 똑같다, 사회도. 따라서 이러한 무시무시한 약육강식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을 키워야 되겠다? 실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사회진화론이야. 그러나 이게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건 아니야. 사회진화론도 일종의 식민사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먼저 근대화된 서양 세력이 근대화되지 못한 이 동양 사회를 식민지화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든 사관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회진화론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식민지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다. 그런데 이걸 수용한 우리나라의 개화사상가들은 그것의 근본적인 논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파악하지 못한 채 현실인식은 정확하거든. 그래서 현실인식은 이런 시대가 맞거든, 근대사회. 그래서 우리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다? 실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약자의 처지에 있기 때문에 강한 일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안 된다. 일본과 비슷하게 실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먼저 무엇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계몽과 실력 양성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그게. 그래서 주로 언론이라든가 죄송합니다. 언론, 사회, 문화활동, 경제 자립운동, 경제적 실력운동. 그래서 이 계몽이나 실력 양성운동은 주로 이런 것들을 말해. 무장투쟁이 아닌 거야. 무장투쟁이 아니야. 얘네들은 무장투쟁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무장투쟁에 대해서는. 왜? 일본은 강한 나라인데 지금 조선의 국력 가지고 일본을 당장 무력으로 몰아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무모한 행동이라고 비판하기도 해. 그래서 이 당시에 의병운동과 실력 양성운동이 결합되어서 추진되지 못한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의병운동 나름대로, 그 다음에 이거는 주로 의병운동에 대해서는 뭐다? 무장투쟁에 대해서는 뭐다? 비판적인 견해. 그래서 당장은 무엇을 한다? 언론, 사회, 문화, 경제적 실력 양성을 통해서 어떻게? 먼저 실력을 쌓게 된다. 자, 그래서 이건 좀 이해도 필요하다. 이게 바로 뭐다? 계몽운동과 실력 양성운동의 의미입니다. 장점은 뭘까요? 장단점이 다 있는 거지? 장점은 뭘까? 장점은 현실 인식이 정확하다라는 거야. 맞아! 근대사회는 부국강병한 나라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식민지 화시키는 약육강식의 시대야. 이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력을 키우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운동을 전개하는 애들은 한계가 좀 있다. 한계는 뭐냐면 독립을 당장의 일이 아닌 나중의 일로 봄으로써 독립에 대한 의지가 점차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약화될 우려도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들은 강한 나라가 있고 문명 국가가 있고 미개한 국가가 있다고 일단 인정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걸 인정해버리면 일본은 먼저 문명화된 근대화된 강한 나라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못된 후진국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어떻게? 당연시 여기는 입장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한계는 친일화되는 경향이 좀 나타나기도 해. 친일화되는 일제와 타협하는 모습. 일제와 타협하는 모습은 어떤 운동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더 많다? 이 운동에서 나올 가능성이 더 많다. 그리고 실제로 친일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병운동도 일제강점기까지 계속 이어져서 무장투쟁으로 계속된다 그랬지? 그리고 이 운동도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일제강점기로 계속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도 이 민족운동에는 크게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야. 무장 독립운동 노선하고 실력 양성운동 노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서 이제 요거는 좀 개념 이해도 필요하다. 그래서 해놓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 있죠?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